안녕하세요. 참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였고 병원장이라는 꿈이 있었지만 정치질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의사가 되어서 아픈 아버지를 고쳐드리고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을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자는 생각에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의사가 되어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랑 비슷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시골에서 자라서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가진 게 없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야망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저와는 다르게 소소하게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충돌도 많았지요. 아이도 2명이나 낳았지만 아무래도 아내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모든 의사들은 저의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자기가 인턴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의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죠. 저 또한 돈과 명예를 두 손에 다 잡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병원 일에 매진했어요. 그렇게 저는 무심하게 변해갔죠.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의사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저는 내과라서 수술 일정이 정말로 빼곡하게 잡혀 있었고, 나름 제가 내과 수술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환자들이 제 앞에 대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도 이 또한 교수가 되는 과정이다 싶어서 견뎠습니다. 애 엄마는 여보, 너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애들이 아빠 얼굴도 까먹겠어. 내가 바빠도 너무 바쁘니까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더라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 먹고 살만하게 기반 만들어 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양해 좀 해줘. 알겠지? 아내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빠, 왜 아빠는 집에 안 와요? 우리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우리 운동회 할 때도 안 오고 저번에 소풍 갈 때 그때도 저희 보러 안 오셨잖아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너무 바쁘고 돌봐야 할 환자들도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었네. 아빠가 꼭 우리 아들이랑 소풍도 같이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게. 알겠지? 저는 일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저는 박사를 마치고 병원의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막상 교수가 되면 정말로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찬란한 날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수가 되자마자 제가 해야 할 일은 쏟아지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이와 보낼 시간은 더더욱 없어졌고 그렇게 저는 집에 가면 어색한 아빠, 환영받지 못하는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쎄빠지게 일했는데 아이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쓸모없는 놈 취급이나 당하고 어디서도 저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끙끙거리면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을 삼키며 일했던 것 같아요. 환자로 어린 꼬마들이 올 때마다 부러웠죠. 나도 일을 좀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나는 정말로 나쁜 아빠였구나.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어머니는 3달 전에 병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진료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식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밥도 못 먹고 호스로 영양죽이랑 두유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살도 쪽 빠지고 저희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3차례나 받았는데 배에 상처만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지금 저희는 집도 팔았습니다. 제발 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 제발 좀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명의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3개월 전부터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겨우 예약했습니다. 제발요, 선생님. 우리 아이 식도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어머님은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거의 울다가 기절하기 직전으로 펑펑 눈물을 쏟아내면서 호소를 했어요. 저는 그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요. 이게 바로 모성애인 건가?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인생까지 희생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실현하지 못한 숭고한 어떠한 가치를 이분은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초라해졌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는 것인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아니에요. 일단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따님분, 이제 엑스레이랑 정밀검사 끝났으니까 그거 결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따님분의 상태를 보았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하긴 했지만 안쪽 기도에 식도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만약에 수술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호스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정상인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술은 극악의 난이도였고 보험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받지 말라고 말할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다른 병원에서는 아마도 사람들이 이 수술 못할 것 같다고 다들 손 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저에게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따님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도 생각나고 제가 아이들을 못 돌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이번 일을 통해서 씻어내고 싶고 그래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 수술비는 저랑 병원 측에서 반반으로 부담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따님분 건강하게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하는 것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래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정말로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의 식도 연장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수술 시간은 8시간이었지만 17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장난이 아닌 수술이었어요. 베테랑 수간호사들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교체되고 어시스트 애들도 중간에 쓰러졌지요. 아무래도 초고난이도 수술에다가 수술방 안에 들어가면 저는 그 어떤 폭군보다 더 예민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긴장도를 확 높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면 환자의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쇄골 쪽에 있는 식도 부분을 끌어올려서 연장하는 수술을 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수술이었고 너무나도 긴장이 많이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생각보다 정말로 잘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은 통한다는 게 정말로 맞나 봐요.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개월간의 회복 시간을 지나 그 아이는 미음부터 시작해서 잘근잘근 다진 야채가 들어간 죽까지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식도 근육 훈련이 필요하긴 했지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식도 훈련을 연습하시고. 그래서 아이는 빠르게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죽어서도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의사쌤 덕분에 제가 음식을 삼킬 수도 있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하늘이 결혼하면 의사쌤한테 청첩장 주거라. 내가 한 수술 중에 제일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수술이네. 너무너무 기분 좋다. 오랜만에 의사가 되고 난 이후로 제일로 뿌듯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 내가 다 고맙다 하느라. 그리고 하늘이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심적으로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게 병원 내부에서 좋게 작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대학병원의 주요 요직 위치로 올라가게 된 것이었죠. 아무래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VIP 병동 사람들도 많이 책임지게 되고 인맥도 넓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잠시 숨겨왔었던 권력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병원 교수에다가 주요 요직에 있으니까 다양한 모임에 많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아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의에다가 병원을 개업한 의사도 아니고 그냥 페이닥터인데 제 주변 교수들 아내는 전부 다 재벌집 딸들이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남편 편하게 살게 해주고 교수들도 돈 걱정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고고하게 살더라고요. 좀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열등감이 들 정도로 저 자신의 처지와 비교가 많이 되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우울하기도 했고요. 결국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내와의 사이는 더더욱 틀어지게 되었고 아내도 점점 저에게 질린 거지요. 당신은 애들을 돌보지도 않고 남의 애 공짜로 수술해줘서 이미지 챙기고 승진하는데 이용해 먹고 당신은 도대체 뭐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그 수술을 내 이미지를 위해서 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야. 알겠어? 뭐 진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부부싸움은 극악에 치달았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저희의 사이는 안 좋아졌고 정말로 극악이었지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결국에 저도 화가 났고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따구로 살 거면 이혼해. 내가 왜 악쓰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 지키려고 한 건데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괴물 취급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미안한데 나 정도 급이면 이혼하고 나서 정말 부잣집 사람 만날 수 있어.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 나 지금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 깔렸고.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진짜로 미쳤구나. 그래, 이혼하자. 내가 더러워서 진짜. 누구는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알아? 내가 왜 전문의를 못하고 일반의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아이 임신해서 키우느라 내가 꿈꿔왔던 것을 다 못한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혼을 하니까 후련하더라고요. 이혼 후에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게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려고 해도 아내를 만나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보지 않고 시간이 흘렀고 연락도 안 하고 아내와 자식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에 심하게 빠진 저는 이혼을 하자마자 재벌집 따님, 저처럼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재혼 이후에 제 뒷배경이 빵빵해지니까 병원장조차 저에게 함부로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재혼한 아내는 자신의 인맥을 빌려서 저한테 VIP 손님 담당을 더 많이 하게 해주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재벌가들 사이에서 명의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았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병원에서 내어준 세단을 타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아침 일찍 커피를 뽑으면서 내과 병원 교수실에서 오전 진료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고고하게 VIP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잘 좀 봐달라는 모습에 우월감을 느끼며 그 누구보다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각종 명품 브랜드에서 초청도 오고 아내가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VIP였기 때문에 각종 상류 계층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제가 병원 교수라서 꿀리는 것도 없었고 어딜 가든 환영을 받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부러운 인생이고 꿈꿔왔던 인생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했어요. 그냥 죽고 싶었고 더덥다 싶었지요. 제가 표정도 안 좋고 항상 약간 넋이 나간 채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정신과 교수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남 교수 보면 되게 공허해 보여. 괜찮아? 모르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상류층으로 넘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인생은 쉽지 않은 것일까? 남 교수 우울증이네. 약 좀 먹어. 그리고 내가 봐도 남 교수는 감정도 없이 이성만 가지고 로봇처럼 살았어. 내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남 교수 아내랑 이혼하고 나서 10년 넘게 애들도 한 번도 안 봤다며. 그리고 3년 동안 20번도 집에 안 들어갔다며.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겠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잘 좀 해봐. 아는 교수의 그런 말에 저는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로 잘못 살았구나 싶은 마음에 울적해졌죠. 그래서 재혼한 아내에게도 뭔가 마음이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니까 재혼 아내도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지요.
우리 집에서 돈 지원해주고 기 살릴 수 있도록 빵빵하게 지원해주면 뭐해? 당신 태도가 완전히 별로인데. 안 그래? 나는 이런 남편이랑 살기 싫어. 나는 로봇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나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고. 나도 여자라고.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혼을 당했어요. 네, 이혼을 2번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혼 2번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긴 크더라고요. 이혼 2번 당한 거는 저의 잘못이 큰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이혼남이 되었고, 비참하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게 되었어요. 사는 게 아니고 거의 반페인처럼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인생을 완전히 되돌아보게 해주고 정말 눈물 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메일통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늘이에게서 메일이 온 거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온 연락이었어요. 하늘이는 10여 년 전에 제가 기도 수술을 해준 작은 꼬마였거든요. 그 꼬마에게 수술을 무료로 해준 덕분에 제가 병원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이였지요. 그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그 꼬마가 벌써 숙녀가 되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놀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싶었어요. 놀라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 하늘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저 예전에 선생님한테 기도 수술 받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하늘이에요. 저 결혼하거든요. 제가 수술 받기 전까지는 밥도 못 먹고 남들 앞에서 먹고 토해야 하는 제 처지가 비참해서 늘 방 속에 숨어 살았는데, 그런 저를 밖으로 꺼내주신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을 꼭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 결혼하는데 시간 되시면 꼭 제 결혼식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의 과거를 다 이해해주고 품어준 사람이에요. 그분을 선생님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선생님 번호가 바뀌었다고 하셔서 이메일로 연락 남겨요. 꼭 답장 주세요, 선생님. 정말 놀랐어요. 하늘이의 이메일을 보고 참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거에 그대로 멈춰있는 기분인데, 그 상태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잠겨있는 듯한 느낌인데, 내가 치료한 환자는 시간이 흐르며 인간적으로 훨씬 성장하고 발전하였구나. 착잡하고 약간은 우울했어요. 뭐랄까요.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하여튼 내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남은 이 환자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쁜 날, 너무나도 선뜻 그 결혼식에 초대를 해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너무나도 기뻤지요. 그래서 전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하늘아, 도대체 이게 얼마 만에 연락하는 거니?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수줍음 많고 착하고 선한 아이였는데, 그 꼬마가 벌써 이렇게 커서 내게 경사를 알려주니 참 기쁘구나. 너의 이메일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먼저 연락줘서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 꼭 감아. 밑에 내 번호를 남길 테니까 연락 주거라. 하늘이는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바로 연락을 받은 저는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하루빨리 하늘이를 만나고 싶었지요. 제 앞에 나타난 하늘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10년이 넘었죠.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바로 의사쌤한테 연락하자고 그랬거든요. 의사쌤이 너 결혼하면 꼭 연락 달라고 했다고. 그니까 바로 연락하자고. 그래서 매일 힘겹게 찾아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쌤. 잘 살고 계셨어요? 세월이 정말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글쎄다. 너를 보니 내 인생이 헛산 것 같구나. 네가 결혼하는 동안 나는 2번이나 이혼했네. 돈이랑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렵사리 살았는지 난 이걸 너무 뒤늦게 알았는데 넌 일찍 깨달아서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구나. 그렇게 저는 씁쓸한 마음을 숨기고 하늘이를 마음껏 축하해 주었어요. 어쨌든 남들과는 다른 몸으로 태어나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정말 인고의 노력 끝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짝을 찾은 거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하늘이는 저에게 이거 청첩장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서로 둘 다 관심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소수만 초대하려고요. 저는 그 청첩장을 딱 본 순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늘이와 팔짱을 끼고 있는 그 남자는 다름이 아니라 제 전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저는 아니 형식이랑 결혼을 한다고? 네? 의사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니, 형식이 내 아들이야. 10여 년 전에 내가 전처랑 이혼하고 나서 얼굴 한 번도 못 본 내 아들인데. 예? 저는 너무너무 놀라서 하늘이에게 시모 될 사람 번호를 달라고 한 뒤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나야. 아니, 애가 결혼하는 것도 말 안 하고 뭐 한 거야? 어떻게 내가 애 결혼식 청첩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 그것도 며느리 될 사람을 통해서 받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당신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나랑은 결혼하고 나서 인연 끝난 거 아니었어? 당신이 상류층으로 올라간다고 나랑 우리 아들들 버리고 갔잖아. 이혼하고 나서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재벌 상속녀랑 결혼했으면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걸 당신한테 알려야 해? 대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뻔뻔하게 갑자기 이제 와서 아빠 권리 달라고 하지 마. 권리가 필요하면 의무를 다하든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전화하지도 말고 애 결혼식에 오지도 마. 수치스러우니까. 그렇게 전화가 끊긴 저는 어언이 벙벙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냥 착잡했어요. 살기 싫더라고요. 너무 눈물 나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의사쌤 아들인 거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힘겹게 들어 하늘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권력 욕심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했고 이혼을 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가족들을 버리고 재벌가한테 장가를 갔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서 지금은 재혼한 사람과도 이혼하고 전처랑 아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요.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예전부터 저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결핍이 남아있다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갈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를 비세요. 아드님과 어머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비세요. 제발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어요. 하늘이가 저와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저는 아들과 전철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싹싹 빌었어요. 다시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미쳤어. 그까진 명예가 뭐라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가족들을 버리고. 내가 미쳤지. 다 내가 미친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그때부터 정말로 잘할게. 나 너무 후회되어서 요즘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어.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거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그들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늦었어요. 저희 형제의 박힌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씻기지가 않아요. 아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아요. 여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하늘이 앞이라서 화내면서 큰 소리 낼 수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여보. 정도가 있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제는 이혼해서 여보라고도 부르면 안 되지. 아저씨, 이제 울 가족 그만 괴롭히고 꺼지세요. 제발로요. 그렇게 잘난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는 의사까지 됐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필요한데? 그만 좀 괴롭히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전처는 저에게 소리쳤고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뒤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도 결국 의사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의사쌤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적어도 저에게는 은인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 남편이 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이랑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모습 못 보겠어요. 저를 받아준 분이시고 저에게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하늘이에게도 버려지고 전처와 제 아들들에게도 확실하게 버려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분통하고 원통스럽더라고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모두에게 버려지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나는 이제 명예는 내려놓고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그렇게 대학병원 원장이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코앞에 두고 싹 다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저를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을 진료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저에게 힘을 주는지요. 하지만 밖에 나오니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보내는 칭찬과 감사의 말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그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 전 재산은 의료봉사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였고, 그곳에 속한 저는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의료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네요. 전에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는데 지금은 순간순간 찰나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힘들어요. 소주 없으면 잠 못 자고 수면제 있어야 하고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인생이 더덥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인지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봉사를 하면서 저의 존재 가치를 찾고 인생에서 진짜로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저는 이제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돈이고 뭐고 마음이 불행하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돈이나 물질을 쫓는 인생보다는 나의 미래, 마음의 풍족, 이런 것을 쫓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늘이 같은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제 전 재산을 바치면서 전처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못난 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가장으로서 돈 번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내한테 버려지고 아이들한테 버려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직장에서까지 힘들어지고 이렇게 반백 나이 되니까 다 부질없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잘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괴롭네요. 그런 순간들을 참회하고 치유하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에휴,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